전 재산 10억을 넘긴 그날 나는 한순간에 짐이 되어 쫓겨났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더 부지런히 살았다. 남편과의 황혼 이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새 출발이었다. 40년을 함께 살며 내가 쌓아온 집, 대출 없이 모아온 예금, 그리고 평생 허리 굽히며 남긴 적금까지 모두 합쳐 약 10억 남짓. 누가 보면 많은 돈이라 하겠지만 나는 그 돈을 내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말렸다. 엄마, 그 돈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 뭐해요? 차라리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살아봐요. 며느리 역시 나보다 더 먼저 나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다들 자식한테 증여해요. 괜히 혼자 사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스쳤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를 해칠 수는 없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결국 집을 팔고 예금을 정리하고 내 전 재산 10억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다.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사시면 돼요.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인 줄은 그때는 몰랐다. 증여하고 한 달 뒤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 이제 방도 좁고 저희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요. 잠깐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넘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내 삶과 자리, 존재 그 자체였다. 아들 얼굴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집에서 밀려나는구나. 나는 10억을 넘긴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음을 그제야 알았다. 집에서 나오던 날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가벼운 캐리어였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는 아들의 표정은 내가 알던 아들 같지 않았다. 한때는 밥을 굶어가며 어린 아들을 키워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내가 나가는 모습을 남의 이사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더 단호했다. 어머니, 요양원은 제가 알아볼게요. 그게 서로 편해요. 서로 편해?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들뿐이지 나는 아니었다. 나는 아들 집을 나오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 살던 집도 없고 은행 잔고는 비어있고 남편과의 이혼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동안 내게 남아있던 건 정말 아들뿐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정말 다리가 풀리는구나. 나는 일단 며칠이라도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신분증을 건네며 단기라도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 내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떨려 있었다. 방은 침대 하나, 좁은 책상 하나,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만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였다. 짐을 내려놓고 앉아 작은 방을 둘러보니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전 재산을 다 넘긴 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내가 식구가 아니었고 나는 그저 관리와 부담의 대상이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그날 밤 아들은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 문자 한 줄도 없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잔인했다. 이틀 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서 제가 잠깐 들리라는 말 전해요. 손주의 말투는 예전의 친근함과 달랐다. 어딘가 죄책감, 어딘가 불편함, 어딘가 피하고 싶은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손주를 만났다. 마주 앉은 손주는 말을 한참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건 요양원 안내문이래요. 아빠가 드리라고. 요양원. 그 단어는 천둥처럼 내 귀를 때렸다. 아들은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저 부담이기 때문에 나를 분리해 두려는 거였다. 나는 손주에게 물었다. 너는 할머니가 요양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손주는 눈을 피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나는 손주의 말이 미워지지 않았다. 아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손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돈 얘기하면 집안이 더 힘들어진대요. 그 말에서 나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내가 넘긴 10억은 이미 그들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이제 돈 없는 어른이 되었을 뿐이었다. 집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살아온 자리에서도 나는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그저 고요한 공기만이 채우고 있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있으니 문득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망함인지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 작은 방 안에는 내 숨소리와 바깥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 그리고 어딘가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뿐이었다. 그런데 그 정막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들 집에서 살던 날보다 방은 작았지만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가 사라진 자리였다. 나는 이 작은 방이 내가 남은 생을 살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리다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가 받았다. 네. 어머니?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아들 좀 바꿔줄래?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숨이 턱 막혀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 너희 집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니? 잠시 침묵. 이어 들려온 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증여도 해주셨고, 이제 어머니는 본인 생활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그 말에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본인 생활? 나는 지금 생활을 찾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내쳐진 건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니?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부담이에요. 세상이 휙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우리 집밥을 먹고 컸던 사람, 내가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상 차려주던 사람, 내 아들을 책임져 주길 바라며 믿고 맡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부담이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 그래, 여보? 며느리가 가볍게 말했다. 어머니야, 괜찮다 그래놨어. 괜찮다? 아들에게조차 내가 직접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준 10억은 아들에게 책임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고
그 자유는 나를 버릴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뒤 고시원 관리실에서 요금을 내라는 종이가 붙었다. 몇 달만 버틸 돈도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카드를 긁으려고 보니 잔액 부족, 지갑에 남은 현금은 이틀치 식비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생활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생활비? 내가 언제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가? 오히려 내가 준 돈으로 그들이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지 않았던가?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화를 낼 자격조차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얼마 후 손주가 연락도 없이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 아이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랑 얘기 좀 하래요. 얘기? 손주는 어딘가 멀리 보는 시선으로 말했다. 요양원. 얘기요.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할머니도 나이 들면 전문적인 곳에서 돌봄 받는 게 좋다잖아요? 그 말은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빌려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불편한 존재니?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답 없는 침묵이 대답보다 더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년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나를 길 위로 내몰았다. 10억이라는 돈이 내게 가져다 준 건 안정도 가족의 사랑도 아니었다. 오직 내쫓김 뿐이었다. 며칠 뒤 고시원 복도에 쪽지가 붙었다. 다음 달부터 요금 인상, 선결제 필수.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통장 잔액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한 달 반값을 내고 나면 먹을 것도 약값도 버틸 수 없다. 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아들이 받았다. 아들아, 엄마가 좀 힘들다. 아들의 한숨이 고스란히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엄마, 그 얘기 또 해? 엄마가 지금 힘든 건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책임?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뭘 바랐니?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 건데.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 돈 증여할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엄마가 갑자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는 말했다.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매달리면 그건 짐이지. 그 순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작은 고시원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들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가슴이 깊게 찢어졌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요양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증여한 10억으로 새 차를 뽑고 집을 넓히고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어떤 뜻일까? 나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생활비는 내가 준 돈에서 나오던 것이다. 그 돈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더 이상 이득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손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잠깐 뵐 수 있어요? 나는 그 아이를 근처 놀이터 벤치에서 만났다. 손주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계속 고시원에 계시면 우리도 힘들대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힘들지? 손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가 또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엄마도 요즘 잠을 못 잔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라 비명 같은 웃음이었다. 평생 아들 걱정하고 며느리 걱정하고 손주를 키우고 그 행복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는 그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단 말인가. 손주는 끝내 한 봉투를 내밀었다. 아빠가 이거 드리래요. 요양원 입소 안내서였다. 나는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전문 기관에서 지내시는 게 손주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늘 나를 할머니 하고 안아주던 그 밝은 얼굴이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거리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는 어느 저녁 나는 고시원 복도에서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다. 살이 빠지고 밥을 굶고 약을 끊은 지 오래였다. 관리인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은 연락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 괜찮아요. 하지만 내 얼굴은 괜찮지 않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닐까? 그렇게 사라져도 아들 알아나 볼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잘 살아라. 아들은 단답으로 답했다. 응. 엄마도 몸 조심해. 그 응이라는 글자가 그 어떤 말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그래, 여길 나가자. 이 고시원도 이놈의 서울도 다 떠나자. 나는 작은 캐리어를 다시 잡고 복도에 나섰다. 그 캐리어의 바퀴 소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고시원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아들의 직장 번호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받자마자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아들 직장 동료예요.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아들이 요즘 힘들어한다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은 며느리와 손주에게서만 들었지 아들은 한 번도 나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사실 아드님이 요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냈어요. 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사의 자금을 잘못 운용했고, 그 빚, 생각보다 큽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고요. 그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도 많이 틀어졌어요.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아들, 내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나는 지금에서야 듣고 있는 건가? 여자는 말을 이어갔다. 아드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게다가 어머니 문제까지 겹치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문제. 나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문제? 여자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멀리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그럼 10억 증여는? 그들의 행동은?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드님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 재산을 넘기며 안정과 사랑을 나눠준 줄 알았던 내가 그 돈이 아들에게는 더 큰 짐이 되었고 내 존재까지 감당 불가한 무게가 되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거리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들이 나를 버린 이유가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말들, 요양원 서류, 문자, 냉담함,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삶을 버티지 못한 아들의 절규였던 걸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서럽고 아프면서도 한쪽 가슴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과 연민, 분노와 이해가 뒤엉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길가에 쭈그려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들아, 너는 왜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했니? 아들이 나를 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짓눌려 나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10억을 잃은 것보다 1000배는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다. 나는 한참 동안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눈물은 마치 멈추지 않는 비처럼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눈물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 이젠 살아야 한다. 아들이 나를 버렸든 지쳐 나를 밀어냈든 그건 이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잡아야 했다.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발신인은 아들이 아닌 며칠 전 나를 도와준 한 공공기관 상담 직원이었다. 어르신, 지난번에 상담 신청해 두신 것 관련해 주거의료 지원 가능성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방문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는 얼굴을 문질러 눈물을 닦으며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 작은 문장이 이 큰 세계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보냈다. 네,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내고 난 뒤 내 마음 안에서
조용한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나는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작은 상담실에서 직원은 내 이야기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어르신 탓이 아니에요. 부양 의무가 있어도 이렇게 어르신을 내치는 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도와줄 사람이 아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몇 주 후 나는 작은 임대주택 배정을 받았고 기초노령연금과 생활지원 상담도 시작됐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내쫓기지 않는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따뜻했다. 저녁에 창가에 앉아 후드등 아래에서 밥을 먹는데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 혼자여도 괜찮다. 버려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는 중이니까. 아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들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도시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지키는 거였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피어났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